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에 종료가 됩니다. 이 미국 군 당국 수뇌부가 잇따라서 한국을 방문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서 체결한 협정이죠. 지소미아 매년 자동 갱신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와 미군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요. 네.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에만 이롭다라는 것이 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중재를 한다기보다는 왠지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를 좀 압박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 같거든요. 네, 이건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라도 느끼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 계속해서 일본한테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한국 측에만 뭔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죠. 이 한국군의 한 소식통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주일 미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안전장치로 지소미아를 생각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유지되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등 신뢰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일본이 취한다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 연계에 선을 그으면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수출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역시도 자신들의 태도는 바꾸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게만 또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18일에 열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 하루 전날인 17일에 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각각 현지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이 볼리비아 전 모랄레스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개표 조작 논란으로 사퇴를 했는데 멕시코에 망명 요청을 했고요. 그럼 지금 멕시코에 머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1일 모랄레스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볼리비아를 떠나게 된 것이 슬프다면서 그러나 더욱 강해지고 에너지를 얻어서 돌아오겠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마르셀로 에브라드르 멕시코 외교부 장관이 몇 분 전 모랄레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통화로 모랄레스 대통령이 정치적 망명을 공식 요청했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네. 11일 밤 늦게 멕시코 정부가 보낸 공군기를 타고 볼리비아를 떠났지만 볼리비아 정부와 또 일부 국가들도 영공 통과를 바로 허용하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12일 낮에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89년 만에 중도좌파 정부가 들어선 멕시코는 이 전날 앞장서서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망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 볼리비아 현재 대통령 자리를 승계해야 할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10일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임하자 줄줄이 사표를 던져서 권력의 공백 상황인데다가 또 모랄레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근데 한편에서는 이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임이 일종의 군부 쿠데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대선 개표 조작 의혹에 분노한 야권과 시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모랄레스 대통령의 퇴진을 촉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엄연히 헌법상 보장된 임기에 따라서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던 모랄레스 대통령을 억지로 사임하게 만든 건 결국 군 최고 사령관의 퇴진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 존폴과 헤시모비치 미 해군 사관학교 교수는 볼리비아 군은 무력을 쓰지 않고 구두로 하야를 요구했다. 이를 위협으로 본다면 쿠데타고
위협이 아닌 단순 권고로 본다면 쿠데타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군인을 직접 움직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군 최고 사령관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쿠데타냐. 사실은 이거는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좀 봐야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볼리비아의 경우 1824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듬해 동맹이었던 페루로부터도 분리 독립한 이후 무려 193회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좀 특수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민간 정부가 통산 44년간 집권한 데 반해서 군부는 무려 112년간 집권을 했고요. 또 문제는 이 군부 독재 정권 시기에 평균 9개월에 한 번꼴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전복되기 일쑤였기 때문에 사실은 군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쿠데타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볼리비아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볼리비아의 지금까지의 역사적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이번 사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퇴가 앞으로 남미 정치계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쿠바,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 좌파 정권들이 모랄레스 대통령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말에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승리한 중도 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당선인을 비롯해서 또 지난 8일에 석방된 남미 좌파의 거두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의 석방 등 그동안 퇴조 현상을 좀 보이던 남미 좌파 정권 핑크타이드가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은 과거 이 반미 성향이 강한 중남미 좌파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미국 정보 당국을 동원해서 군부 쿠데타를 지원하는 등 중남미 정치에 적극 개입해 왔기 때문에 이 군의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단순히 볼리비아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홍콩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콩의 반중국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만 이야기인데요. 대만에서도 내년 1월에 총통 선거를 앞두고 이 중국의 선거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홍콩의 입장이나 대만의 입장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홍콩을 어떻게 대하는가서 대만에서도 사실 중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난 11일 대만 국가안전국의 추거정 국장이 대만 입법원 회의에 출석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년 1월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중국이 특정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기간 중국 거주증을 보유한 대만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40만 명에 달하는 대만인들이 사업과 유학 등을 이유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10분의 1가량인 4만 명이 중국 거주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 국장의 말은 이 중국 정부가 지난 4일 중국에 거주하는 대만인들을 본토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26개 항목의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서 이들이 조치를 취한 가장 큰 의도는 대만인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친중파 총통이 탄생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정보당국은 이 중국이 내년 1월 입법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총통 선거에서 이 민주진보당 소속의蔡英원 현 총통 대신에 친중 성향의 국민당 한거위 가오슝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일 소식인데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본연금제라는 걸 도입을 한다고요? 네네. 이 취업 후 3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을 했는데도 연금 수령액이 노년층 대상의 기초생활수급비보다 낮을 경우 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겠다라는 제도인데요. 참고로 가디언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한 72세 독일 여성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비로 월 1,073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8만 원을 받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보다 낮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독일도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모든 노동자는 연금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개인 월급의 9.35%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 시절 임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받는 시스템인데요. 이 독일에서는 최근 노인 빈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고, 특히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여성이 독신 가정일 경우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최근 독일경제연구소는 전체 연금 생활자 가운데 빈곤을 겪는 이들이 16.8%인데 2039년에는 21.6%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는 월 90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16만 원 미만의 소득을 받을 경우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워낙 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노인 빈곤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데, 독일의 기본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기준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연금자 1인이 수급받은 한 달 연금 액수만으로는 사실 퇴직연금자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퇴직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족들의 소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일 독일 대연정을 구성하는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제안한 재정상태 심사 대신 소득 심사를 통해서 기본연금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절충안에 합의를 하는데요. 그동안 3인당은 개인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본연금제를 적용하자고 주장을 해왔고요. 기민기사연합은 개인의 재정상태를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자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 기본연금제는요, 연간 15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9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대상자는 14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독일 국민연금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